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어떤 그 경험에 비춰서 이재명 선생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고생했을지를 제가 대략 짐작이 가는데요. 사실 저는 충청남도 서산 그 팔봉면이라는 데서 이제 태어나는데, 어,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제가, 말하자면 장남이에요. 단 두 남매가 있는데, 내 동생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5살 차이 나요. 그래서, 이제 14살 먹어서, 14살 먹던 해 음력 5월 24일 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가서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어쩌고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한다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하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당장 그해 가을에, 왜냐면 우리 집에 그 지붕을 이어야 되는데 지붕 입장은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 집단을 갖다가 이제 영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고 가을에 탈곡하는 집에 다니면서 이제 그 일을 해줘요. 막 집단도 날라주고, 뭐 이렇게 뭐를 일을 해주는 거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집에서 뭐 집을 뭐 10단도, 못 던지면 막 후원집을 한 20단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 몇 단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그 영이 한 40개인가 20개인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집단이 4개씩이니까 40개면 얼마입니까? 4, 16이니까 160개 정도가 있어야 되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집단을 얻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술 먹으면, 이 자식아, 뭐 좀 빨리 좀 해,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두드려 패고 그러는데, 완전히 나는 샌드백이더라고. 그냥 이 사람이 패고, 저 사람이 패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잘못했는데 왜 잘못했는데 저렇게 때리세요 하고 이제 뭐 항의를 했더니, 이 새끼 뭐라 이거 지혜 애비 없는 놈이라고 당장 달라지네. 이게 어른한테 막 말대꾸네. 그러면서 막 두드려 패는 거야. 그게 제일 억울한 게, 나는 정말 억울한 매를 맞고 억울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말대꾸한다고 더 두드려 패더라니까.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한 그 울분이 굉장히 있었는데,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이 어울리게 됐어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난 이제 학교를 못 다녔는데, 왜 못 다녔냐면 다닐 형편도 안 됐지만 특히 우리 아버지 말씀은 학교 가면 일본 놈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갈 필요 없고 너 혼자 이제 공부를 하라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한문을 가르쳐 줬는데, 그 한문 배우는 게 곧 아버지한테 매 맞는 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5살 먹어서 천자책을 한 권 달달 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보고 막 신동이라고 그랬는데, 한 7살 먹어서부터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낮에 이제 산에 가서 막 나무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때부터 문박 출입을 못 하셨거든. 근데 그런 거 하고 나서 피곤하긴 한데 밤에 무슨 한문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아버지가 읽어주고 외우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뭐 내가 웃는 거야. 막 눈이 감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뭐도 지금까지 내가 읽어준 거 외워봐. 그래가지고 외우려고 그러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못 외우면 너 정신 통일이 안 됐어. 아버지가 이제 목침을 주로 베이고 주무셨는데, 그 목침 위에다 다리를 걷고 올려놓으라고 그러면 올려놓고 회초리로요, 이 뒤 다리 장단지 여기를 막 패는데 여기서 피가 날 때까지 패요. 근데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맞았나 봐. 1년은 아니고 한 반년 정도 맞았나 봐. 맞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공부는 매 맞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주로 이제 밤에만 하여튼 무슨 수를 쓰든지,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해수가 있어가지고 가빠서 어디를 이렇게 많이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따라오진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저녁만 되면 무조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가서 어울리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저녁에 집에 오면
처음에 한 며칠 동안은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분노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때리더라고. 근데 그렇게 때리든 말든 하여튼 그 후로 계속 도망가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포기하더라고요. 공부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했는데 그 공부를 안 할 때가 굉장히 아주 편하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하고 가서 노는데 그 시골의 아이들이라는 게 무슨 그 당시 놀이감이 없어요.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한 밤에 와서 모여가지고 야 감추기 장난하자 뭐 이제 이런 거 하는데 걔들이 하는 뭐 하나하나가 아주 신기한 거야. 나는 그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걔들은 학교에서 뭐 그런 거 배워가지고 뭐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신나게 놀고. 그러다가 이제 이놈들이 막 어디 감추기 장난 지금 요즘 말로 숨바꼭질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감추기 장난이라고 그랬거든요. 감추기 장난 하면 어디 밭에 가도 숨고 막 어디로 뛰어다니면 숨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한테 걸리면 그 채소밭 어디 밟았다고 막 아이들 빗자루나 뭐 들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얘들이 다 도망가요. 나는 참 멍청한 놈이지. 나도 도망가야 되는데 나는 안 도망가고 서 있으면 이제 나를 와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 때려? 나는 저 장난 안 하고 밭도 안 밟았단 말이야. 여기서 구경만 했는데 왜 때려니까 이놈의 새끼 어디다 어른한테 앙알거리고 대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패서 그때부터 이제 맞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그 뭐 억울한 거야 이게. 그러고 더 대들면 대들수록 그래가지고 그 막 되게 어떤 때 따지고 덤볐더니 마을에 이제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소문나냐면 저 경주 젊은 새끼는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하기도 공부도 안 하고 밤마다 이렇게 도망 나오는 새끼인데 말도 안 듣고 제비 말도 안 듣고 우리들이 뭐 타일러려고 얘기하면 그냥 바락바락 덤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젊은 새끼 못 되는 새끼라고 나하고 것도 안 해들고 놀면 못 놀게 하는 거야 또 걔들 보고도. 그래서 이제 점점 내가 이제 외톨이가 돼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략하고 이제 17살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여기서 아버지 이제 1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여기서 내가 무슨 나를 보호해줄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누가 어머니라도 뭐 나서서 똑똑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여동생은 내가 뭐 17살이면 걔가 한 12살쯤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렇게 됐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시골에 있어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서울이라는 데를 가야 돼. 그래가지고 서울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서울은 이게 뭐야 돈 없으면 컵에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그 위험한 데가 서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벌한 이 시골 애들이 이렇게 살벌한데 서울이 그렇게 살벌하다면 거기 가서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듣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이 있고 제2도시가 부산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부산을 차라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차비를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천안 가서 완행열차를 타고 부산 가서 내렸어. 내려가지고 공장이라고 생긴 데는 다 가서 저 어디 취직점을 왔어요. 취직 너 어디 먹고 잠자는데 어디 있어? 그 공장들이 그 시션 공장들이 있는데 다 거기다 공원 모집 이렇게 써붙여놔. 그래서 어디서 사냐 뭐 어쩌고 여기 먹고 잠자야 되는데 여기서 잠자는 데는 없다. 그래가지고 안 된대. 그 잠잘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며칠 돌아다녀서 한 3, 4일 돌아다닌 것 같아. 돌아다녔는데 이제 돈도 다 없고 완전히 거지꼴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그 동네에 어디인데 그 당시에 그 동네가 아주 한산했어요. 시골 같았어. 근데 거기 가보니까 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공장인 줄 알고 그걸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마침 그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그 공장 안에서 아이들이 무슨 작업복을 입었더라고. 이렇게 그 단체복을 입었더라고. 입고 밖에 나와서 거기 뭐 이렇게 나무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막 뭐 장난치고 노는데 보니까 거의 무슨 다리를 절거나 뭐 팔이 없거나 뭐 거의 다 어떻게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걔들 보고 어떤 애가 그중에 앉아있는 애들 보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 이거 집이 뭐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 집이 없고 이렇게 뭐 충청도가 고향인데 부산에 어디 취직 좀 하려고 왔는데 그 어디 좀 도와달라고 여기 뭐 하는 데인가 여기 좀 나도 좀 들어갈 수 없냐고 그랬더니 걔들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장애인
재활센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뭐 어디 관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는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대. 그래서 너 멀쩡하면 취직은 할 수 있는데 왜 묻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니까 되게 그 어디 잠잘 데가 없다고 먹고 잘 때를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못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가 나보다 2살인가 3살 더 먹었더라고. 근데 그 장성기라는 양반인데 그 사람은 그 다리를 절더라고. 이렇게 다리가 교통사고난가 어떻게 해서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일단 여기 잠잘 데 없으면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따 저 아이들이 다 놀다가 이제 그 점심시간 되면 따르릉 하면 다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 훅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운데 끼워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갔더니 그 여기 자기는 이제 그 양반이 그 뭘 배우냐면 목공을 배운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가 목공을 배우는데 거기 가면 여기 관리자들이 뭐라 하니까 그 숙소가 있는데 넓은 방에서 막 여러 놈이 이렇게 자는데 숙소가 하여튼 많아. 내 생각에 그 당시 한 뭐 100여 명 되는 것 같아. 하여튼 그뭐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숙소가 뭐 여러 사람이 자는 방이라는데 거기 가면 그 샤워실이 또 어디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여러 공동으로 있는 거예요. 개인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너 우선 그 닦고 좀 샤워하고 여기서 자고 있어. 방에서 그냥 가만히 나오지 말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알아봐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고맙게 그 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2층 숙소에 가서 이제 그 닦고 샤워도 하고 옷도 막 벗어가지고 그 빨고 그래서 완전히 거지 다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녁 때니까 그 형이 그 밥을 하나 뭐 반찬도 뭔가 가지고 이렇게 그 식당에서 그 구내 식당이 있더라고. 구내 식당에서 밥을 한 그릇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렇게 거기서 한 3일인가 기다렸는데 그 형이 어디를 소개해 주냐면 그 저기 뭐야 어디야 그저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그 동양고무 기차표 동양고무 공장 거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무슨 누나야. 그 어떤 누나가 거길 다닌대. 그래서 그 누나를 이렇게 찾아가라고 해서 어떻게 그때 연락을 해줘가지고 거기 가면 그 공장에서 취직만 이제 되면 해주면 거기서 하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우선 하숙비 한 달 걸 내야 그 들어가는데 너는 특별히 그 누나한테 얘기했으니까 그 하숙집에다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놨으니까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졸지에 이제 그 부산 가가지고 어느 장애인 그 형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동양 고무공장 기차표 동양 고무공장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뭐 거기서도 숱하게 저 터지고 하여튼 그런 과정은 뭐 이런 말할 수 없어. 근데 그렇게 있었는데 벼랑이가 이 왼쪽 다리에 무슨 조그만 종기가 하나 나더니 그냥 아프기만 해도 그 뭐 그냥 견딜만 해서 한 2, 3일 때 다녔더니 이게 막 뚱뚱 붓기 시작한 나중에 거치를 못해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숙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했을 거야. 한 몇 개월 했어. 근데 이걸 못 걷겠는 거야. 여기에 다리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냥 하숙집에 누워가지고 얼마 있으면 낫겠지 했는데 그 당시는요. 이 병원이 뭐 있는지 없는지 병원 있는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돈이 없으니까 무슨 약국에 가서 약 사다 바르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방에서 그렇게 앓은 거야. 대부분 그 옛날에는 그렇게 다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다리 아파서 죽는 게 별로 없겠지. 근데 나중에 이게 다리가 이만큼 퍼가지고 이제 화장실도 못 가겠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뭐냐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자기 친정이 두구동이래. 그 부산시 어디 무슨 군지는 모르겠는데 두구동인데 그 앞에 가면 개울에 느릅나무 뿌리가 있다고 그거 캐다 바르면 나을 것 같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양반이 그 친정을 갔어요. 가가지고 그 느릅나무 뿌리를 잔뜩 캐왔더라고. 그걸 가지고 막 이 아줌마가 직져가지고 어디다 직져가지고 여기다 뭘로 헝겊이를 해가지고 다리에다 팅팅 감아줬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거기서 그 다리 때문에 이제 못 움직였는데 여기서 근질근질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풀어보니까 풀고 이렇게 누르니까 이게 그 안에 있는 게요 다 썩어가지고 막 고름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쏟아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다리가 완전히 그 뼈하고 가죽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아무데나 다리를 누르면 찍찍 그 고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렇게 누룽나무 그런 걸 이제 붙이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도 이 다리에 보면 막 뒤에 큰 흉터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찢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지가 그 우리 누룽나무 그걸 느릅나무 그걸 직접 바르는데 막 균형이 뻥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터져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다리가 그렇게 나와도 당장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얼마 있어가지고 이제 걸을 수 있는 정도 돼가지고 공장을 다시 가니까 그동안에 무단결근에서 해고당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쫓겨났는데 저는 이렇게 해고당하고 그렇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공장을 가서 한 오래 있은 데가 없어. 한 몇 년, 참 몇 개월, 뭐 1년 정도도 있은 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자주 옮겨 다녔는데 그 옮겨 다닌 것은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옮겨 다녔지만 그건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고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내가 사람을 고용하고 무슨 그 기업체를 운영도 하고 이랬으니까 내가 성공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근데 그런 옮겨 다닌 게 다 나한테는 그 어떤 성공으로 가는 그 발판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고향에 취직도 안 되고 다리도 그 당시 완전히 시원찮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17살에서 가가지고 그때 크리스마스 때인가 하여튼 구정 직전에 고향에 와서 이제 얼마 견디다가 18살 먹었을 때 다시 이제 이번에는 서울로 가자 해가지고 서울로 떠나요. 서울로 떠나서 그때는 이제 돈 한 푼도 없이 돈 다 내버리고 이번에 부산서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닌데 그 돌아왔다는 자체는 이게 내 어떤 결심이 덜 서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울로 가되 서울은 뭐 눈 없으면 코비 간다고 그러지만 죽으면 될 거 아니냐. 뭐 죽거나 살거나 사생 결단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한 푼도 없이 내놓고 걸어서 이제 서울을 3박 4일 동안 걸어서 왔는데 그렇게 걸어서 오다가 이제 한 이틀, 3일째인가, 이틀째인가 된 날인가? 근데 충남 그 천안쯤 어디 그 가까운 데 지나는데 그 당시는 이 아스팔트 길이 전혀 없었어요. 전부 다, 흙바닥에다가 그 자갈을 깔고 비만 오면 이제 빠지니까 자갈 깔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 길 옆에다가 항상 그때 우리도 그런 걸 했는데 자기 몫이 있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갈을 쑤다가 이렇게 그 자갈이 크면 안 돼. 아주 잔잔한 그 자갈을 큰 거 있으면 돌을 다 깨가지고 잔잔한 걸 해가지고 얼만큼 써놔야 되냐면 보통 한 사람의 몫이 한 10m 정도 돼요. 그 이제 인구가 많고 적은 데 따라 틀리는데 10m 정도의 자기 책임 구역이 있어가지고 책임 구역에는 이렇게 어른이 다리를 벌리고 서 있으면 이 자갈더미가 이 가랑이 사이까지 올 만큼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10m를 쫙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그 길이 막 빠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자갈을 바닥에다 깔아. 이게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해서 걸어오다가 이제 며칠 한 이틀인가 굶고 막 계속 걸어서 다리는 부르터가지고 다리에서 전부 피나고 하여튼 그런 거 뭐 이름 말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저녁 되니까 이게 도저히 못 걷겠는 거야. 근데 그때 가을인데 가을 추석 무렵인데 낮에는 막 엄청 더우니까 계속 이제 물만 먹고 왔는데 물은 이제 어디서 먹냐면 가다 보면 그 냇물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냇물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처럼 더럽진 않은데 냇물에 가보면 그 내 옆에다가 거의 소를 갖다 이렇게 풀 뜯어 먹으라고. 그래서 그 냇물에 가서 이렇게 보면 소똥이 막 둥둥둥둥 떠다니고 그래. 근데 그 소똥 그런 거는 뭐 더럽다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그 당시 냇가에 가서 엎어져가지고 그 소똥 이렇게 그 물로 이렇게 해내고 거기서 물을 시컷 먹고 이제 물만 먹고 그렇게 이제 그러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밤 돼가지고 한 10시 가까이 된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몇 시간 모르고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저절로 눈이 감기고 걸음도 못 걷겠는 거야. 그래서 길 가다가 그냥 그 자갈담이 이렇게 이제
좀 기대고 이렇게 앉았어. 그랬더니 저간이 이게 낮에 그 햇빛이 가야 돼가지고 뜨뜻하더라고. 근데 밤이 되면 뭐 이렇게 덥진 않지만 그래도 서늘해. 밤엔 좀 추운 기운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갈더미에다 이렇게 등을 대고서 누워 있는데 스를 내가 잠이 들었는지 의식불명이 됐어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얼마쯤 되니까 잠이 들었는데 막 뭐가 그냥 쿵쿵쿵쿵쿵 막 소리가 나고 막 뭐 이래 했었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뭔가 평시 눈을 떠가지고 보니까 그 소가 하여튼 뭐 100마리인지 뭐 200마리인지 1000마리인지 뭐 10마리는 아니고 하여튼 100마리는 넘어 하여튼 몇 마리인지 난 모르는데 소가 나를 펄쩍펄쩍 뛰어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 길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옛날엔 길이 다 좁았어. 그 차는 다닐 수 있지만 근데 그 길로 가득 소가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막 이랴이랴 소리가 나고 저 뒤에서 또 한 사람이 이랴이랴 하면 소를 몰고 그렇게 오는 거야. 근데 내가 들어놓 있는데 이 딱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내가 일어나면 100%저 소한테 받쳐서 뭐 죽든가 살든가 하여튼 받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뛰어넘어가니까 그냥 그대로 누워 있는 게 낫겠더라고. 근데 그것도 어떤 소가 실수로 내 배를 밟든지 뭐 머리를 밟든지 뭘 밟으면 내가 이제 가는 거야. 그 저 이재명 선생처럼 그 팔 부러지듯이 나도 이제 뭐 어디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배창사가 터지든지 이게 죽기 살기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내가 있는 거야. 그래도 뭐 그 지금 일어났다가는 그 소한테 오히려 그 바칠 것 같고 가만히 그대로 있었는데 그 많은 소가 그 당시엔 뭐 그 소가 뭐 그렇게 뭐 수천 마리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얼마 되는데 이놈이 지나가면서 나를 하나도 안 밟고 나 있는 데 와서 팔쩍 뛰고 계속 그렇게 뛰어나오고 그러니까 밤에 보니까 이게 뭐 소가 그 눈을 테지만 내가 밤에 내가 그때 보이는 건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시커먼 큰 덩어리가 와서 나한테 펄쩍 뛰어서 건너가고 그러는데 한 놈도 나를 안 밟고 용케도 그 길에 가득 차고 길 옆에 그 뭐야 저 돌 싸는 그 바깥으로까지 막 소가 이렇게 뛰어 도망가는데 나를 다 그냥 뛰어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한참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소를 모는 사람이 뭐 몽둥이 가지고 이리야 해가면서 이제 몰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소를 끌고 어디로 가더라고 밤에. 그래서 그 당시는 내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그 천안 일대가 성완 목장지대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주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목장지대. 그러면 이 소를 어떻게 키우냐면 그 당시 무슨 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사료라는 건 여름에 풀 벼서 어디다 소금에다 절여놨다가 겨울에 그거 주는 거고 그 당시 사료가 뭐 그런 거 있는지도 없는지도 난 몰라. 그런데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소를 어떻게 하냐면 그 넓은 산을 목장하는 사람들이 산을 몇 개 가지고 그 산에다가 이제 소를 방목하는 거예요. 방목하다가 며칠 뜯어먹으면 그 산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디 근처에 있는 산에 또 하나 풀을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산이 몇 개가 있는 거지. 그 풀이 이제 자랄 때쯤 되면 그 소를 끌고 이제 그 다른 목장으로 다른 그 목축지로 이제 옮겨가는데 그 당시 뭐 지금은 뭐 더 그렇지만 그 당시도 차가 이제 낮에는 드문드문 다녀. 근데 밤에는 거의 차가 안 다녀. 그 차가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차가 안 다니는 밤을 이용해서 그 몇백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소를 끌고 그 다른 목축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통로에서 내가 자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거는 이 소는 진짜 이게 영리한 거구나. 영리한 거보다 그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구나. 이게 만약에 내 생각에 군인들이 몇백 명을 그 행군을 시켰다면 그 어떤 놈이 나를 구두발로 걷어 차든가 하여튼 이 새끼 뭐 이런 데서 자는 놈이 있어가지고 차고 가든가 아니면 실수로라도 밟았든가 틀림없이 나는 죽었던가 어디 절단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소는 그때 몇백 마리가 갔는지는 난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소가 갔어도 나를 절대 안 받더라. 그래서 내가 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못되는 부분 뭐라고 하냐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 짐승만도 못하다는 걸 내가 그때 소를 보고 알았어요. 그 소가 자기를 자기의 적이 아닌다면 뭐 누구를 그렇게 해칠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그 소의 생각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밟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여기 와서는 그 뛰어가는 중에도 팔짝팔짝 뛰어 건너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서 오늘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재명 선생이 12살 먹어서부터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면서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뭐 그렇게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나는 전적으로 그걸 믿고, 왜냐면 나는 그 경험하면서 아주 뼈에 사무치게 내가 우리나라 역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저렇게 지가 어른이라고 해서 그렇게 힘없는 사람을 이렇게 두드려 패고 그런다는 데 대해서 아주 난 굉장히 속에 맺힌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재명 선생의 말이 난 진실로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 와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뚝섬에 있는 비닐 우산지 공장에 거기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한 달에 하여튼 5천 원 정도인가 그런 정도 내가 돈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에서 이제 먹여주고 잠재워주는 조건인데, 먹여주는 건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해주고, 잠재워주는 것은 그 공장이 뭐 이런 개인 집을 여러 개 연결해서 이렇게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그 집 중에 하나를 비워놓은 데다가 무슨 잠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잠자리가 무슨 이렇게 뭐 침대 있고 방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공장 바닥에 이렇게 공장 바닥에다가 가마떼기 쫙 깔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벼룩이 빈대 뭐 할 것 없이 그냥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지저분한 자리죠. 근데 거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는데 아이들이 나보고 편지를 읽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읽어주니까 뭐 고향에서 온 그런 편지야. 그래서 이제 또 편지를 읽어주니까 편지를 좀 써달래.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써주기 시작했더니 그 후로 나한테 그 편지를 읽어달라거나 써달라고 오는 아이들이 한 6명인가 7명인가 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들이 한글을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한글을 가르쳐야지.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학력을 보니까, 나도 이제 초등학교 나왔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들어가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면, 공장에 그 당시는 무조건 국졸 이상이야. 어떤 데 좀 좋은 데는 중졸 이상. 그러니까 국졸 이상이니까, 나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나왔다고 써야 될 거 아니고 들어가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력서를 거의 다 가짜로 써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가짜로 쓰지만, 초등학교 나온 놈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다고 쓰고 들어가. 뭐 그래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걔들을 공부를 가르치기로 이제 작정을 했는데, 그 공장이 어떻게 이런 작업 시간이 짜여졌느냐면,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거기서 이제 밥을 줘요. 밥을 먹고 나서 6시부터 공장을 돌려. 공장이 뭐 이렇게 거머한 그런 공장이 아니고, 거의 비닐우가 왜 어떤 거냐면, 무슨 흙은 비닐을 서울 시내에서 굴러다니는 거 다 주워다가 그거를 빨아요. 전부 빨아가지고 뭐다 빠냐면, 양잿물에다 놓고 큰 솥이 있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솥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다 넣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비닐을 또 추려. 거기 뭐 흙도 있고 똥도 들었고 별거 다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털어내고 비닐로만 골라가지고, 그것을 그 큰 솥이 뭐 이렇게 이런 솥이 아니라 네모지게, 무슨 사무실만큼 이렇게 네모지게 만드는 그 솥이 있어요. 그 솥에다가 거기다 넣고, 밑에는 막 연탄을 여러 장 넣고, 그걸 그리고 양잿물 넣고 그걸 삶아요. 비닐을 푹 삶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물로 막 지하수로 틀어놓고 닦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어떤 방이 또 이런 방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 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가 이런 한 50cm 그 정도가 철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차 있어. 그래가지고 비닐을 갖다가 물 젖은 거를 철망 위에다가 다 올려놓으면, 물이 이제 철망 밑으로 다 새 나가잖아요. 근데 비닐이라는 건 특성상 그게 이렇게 접혀 있으면 거기가 물이 고이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그 밑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이런 쇠파이프 같은 거를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 밖에서 컴프레셔를 돌리면 컴프레셔에서 바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바람 나오면 이것을 막 불어버리면, 물이 이제 비닐로가 물이 어느 정도 날아가면 이게 막 펄펄펄 날라요. 허공에 막 날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기가 하나도 없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그 상태의 것을 갖다가 어디다 넣냐면, 무슨
그런 전열기로 해가지고 열이 한 100도 이상 되는 그 어디가 있어요.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그걸 돌리면 그 비닐로 이렇게 그 걸레 같은 비닐로가 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 마냥 이렇게 반죽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갖다 국수발처럼 뽑아가지고 커팅해서 나중에 이제 한 푸대씩 한 푸대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비닐로 그러니까 검은 거 하얀 거 뭐 다 섞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색깔을 하늘색을 집어넣어요. 염료를 집어넣어가지고 비닐 우선이 되게 퍼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거든. 그런 공장인데 그걸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에 끝나고 밤 10시에 이제 닦고 나서 밥 먹고 11시에 잠자는 거야. 그리고 12시까지 12시까지고 1시간 시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가르친다고 이제 7명을 데리고 앉아서 이제 공부를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거기 무슨 중학교 나왔다는 놈도 있고 고등학교 나왔다는 놈도 있고 이런 놈들은 거의 다 뭐 건달이고 나보다 나이가 다 많아. 근데 담배 피고 막 아주 까불고 막 그래. 그래서 얘들이 공부를 가르치니까 그걸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나한테 이제 막 뭐 잘못한다고 해가면서 지들은 나보다 더 많이 알지. 그런데 많이 알면 뭐 지들이 안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한글을 이제 어느 정도 가르치면서 어느 날 이제 한 날씩 정해가지고 영어도 가르쳐서 ABCD를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 한글만 가르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영어를 가르치니까 이놈들이 전부 거짓말하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영어를 중학교 나오면 그 ABCD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력이 없다는 게 탄로나니까 이 새끼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막 이 새끼들이 공부한다고 떠들어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아침에 다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두드려 패고 이래서 깨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낮에는 이제 그 졸아 이러다가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그거 잘못하면 거기서 뭐 사고나 날 그런 위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공장장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문경주 젊은 새끼가 말이야. 밤에 아이들 공부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해서 우리 일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고 낮에 졸려서 일 못하겠다고. 그거 뭐저 공부 못 가르치게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들 그 실력이 탄로나고 지들보다 이제 더 배울 것 같잖아. 영어까지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더라고. 공장장이 오라고 해서 가니까 넌 뭐 여기 학교도 아닌데 여기서 무슨 공부 가르친다고 그따 지들. 학교 그런 거 하려면 마자씨가 학교에 가서 배우든지 여기서 그런 거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래서 아이고 저 잠깐 한 30분 그 정도씩 하는 건데 그거 좀 해주세요. 안 돼, 임마 30분이면 여기 학교가 아니야. 여기 공장이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런다고 해서 순순히 안 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계속 강행을 하다가 나중에 걔들이 몇 번 항의하니까 나를 해고시켜버리더라고. 그래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그 외에도 뭐 숱하게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 우리나라 이 민족이 결코 좋은 민족만 사는 게 아니다. 여기 아주 나쁜 놈들이 많이 산다 해가지고 나는 그 옛날부터 내가 내 목표가 어떤 거냐면 100억을 버는 게 목표였어요. 100억을 벌어가지고 100억만 벌면 우리 가족이 내가 경제활동 안 하고도 살 것이다. 살고 나서 여유 돈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개혁하는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된다. 이게 내 목표거든. 그래서 100억을 버는데 이제 목표가 있어. 뭐냐면 만약에 60살까지 100억을 못 벌면 60살 못 벌더라도 60살까지만 경제 활동을 하고 60살 넘으면 절대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어떤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내가 해야지. 내가 살아온 삶이 이게 그냥 남들처럼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온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 수는 없어. 나는 내가 그런 세상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반드시 고치는 일에 나서야 하는 게 내 사명이야. 그래가지고 60살까지 이제 100억을 못 벌면 일단 경제 활동을 접고 만약에 40살이든지 50살이든지 100억을 벌면 그때부터는 경제 모든 걸 끝내고 나는 이 사회를 어떤 보탬이 되는
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를 고치는데 내 남은 삶을 내가 바치겠다. 이게 이제 내가 각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50살까지 제가 거의 한 계산해 보니까 한 70억 정도는 돼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얼마 안 하면 100억을 이제 쉽게 벌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 돈 버는 거를 내가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 1억을 버는 거는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1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1억만 넘으면 그 다음에 2억 올라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요. 지금 이 시대는 다른데 그 옛날에 그 시대는 이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대로 땅을 사놓으면 그게 바로 돈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땅을 사실은 여기저기 많이 샀어요. 처음에는 뭐 제일 첫 번에 제가 서울 시내에서 땅을 사면 한 30평밖에 못 사겠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서울 시내에다 30평 샀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양이 안 차. 그 30평은. 그러니까 저 시골 경기도 여주 이천에 어떤 부동산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땅을 샀는데 거기는 뭐 500평인가 샀어요. 그 30평 살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600평인가? 그 정도 샀는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만약에 여차지가 먼저 가서 농사를 짓더라도 이건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샀는데 그게 한 4년인가 5년 되니까 그게 뭐야 그때 그 산 땅이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그 정도였는데 그게 뭐 몇천만 원 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다 샀으면 그 당시에 30평 샀으면 1억 원 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머리가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촌놈이라. 서울 다 사면 그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그건 필요 없고 난 나중에 농사 짓더라도 시골에 가서 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골에다 사는데 그 후로도 그 버릇을 못 고치더라고. 그래가지고 맨 땅을 사면 저 경기도 어디 다니면서 이제 사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한 70억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IMF가 와가지고 이게 막 경기가 하여튼 요동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줄더라고. 우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이게 땅값에도 리덕션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억 버는 거는 거의 포기했는데 그러다 이제 60살까지 딱 견뎠어. 60살 견디고 나서 나의 두 번째 약속은 60살까지만 경제 활동하는 거다. 왜냐하면 또 60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노력은 안 해도 직접 노력은 안 해도 뭐 이렇게 사이드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집 가족은 이제 우리 아들놈들 다 두 놈인데 아들놈 두 놈인데 아들놈들도 집 앞벌이 하고 또 내 마누라하고 나하고 단 둘밖에 없는 두 사람들 정도 살아는 경제적으로 견디는 건 별로 문제 없겠다 그래가지고 60살 어떤에 1월 한 5일인가 하여튼 1월 달에 딱 접었어요. 모든 사업을 다 접고 모든 사업이라고 뭐 별거 있지도 않지만 하여튼 접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60살을 먹으면 우리 아버지가 6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50살에 들어가셨나? 그래야 64시면 내가 14살 때 들어갔으니까 50살에 나신 거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뭐 해소라고 하지만 그거는 무슨 암도 아니고 무슨 급적이 무슨 사망하는 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어떤 노쇠 현상으로 인해서 64세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이제 60살이면 죽을 때가 멀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하고 명이 거의 비슷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고향 그쪽은 아주 지그치 쳐다보기도 싫어. 왜냐면 거기서 그렇게 박해받고 어려서 나를 그렇게 두드려 패고 그러던 사람들만 기억나가지고 고향은 내가 절대 안 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에 땅끝 마을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해남 어디 땅끝 마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60살 먹을 때 1월 한 5일 전인가 제가 해남 땅끝 마을로 무작정 찾아왔어요. 전라도고 전혀 인연도 없는데 찾아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여관에 가서 여관을 정해놓고 여기서 이제 농사 좀 어느 정도 지으려고 그래서 농사 지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으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해변가 어딘지 바닷가도 이렇게 가보고 막 1월 달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막 바람도 엄청나고 불고 그러는데 이 서울은 그렇게 온도가 내려가도요. 그 도심에서 그렇게 추위를 못 느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이거는 뭐 서울이 될 거 아니야. 나는 따뜻한 남쪽에 그 북한에서 저 동해안으로 그 탈출한 어떤 김만철 씨라는 분이 나는 따뜻한 남쪽에 가서 살겠다 해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어디 전라남도 어디로 와서 산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사는지는 몰라. 근데 나도 똑같은 우리 고향에서 하도 그 겨울에 내가 어린 나이에 그 나무로 다니면서 막 손 이런 데가 다 지금도 내 손에 보면요 그 7살 먹어서 어떤 애가 그 지게지고 산에다가 나오는데 이 손에 성은디가 없어요. 전부 낯질 잘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흉터가 아주 다득닥 다 흉터로 뒤집어 써 있어. 온전한 그 손보다는 이게 흉터로 다 피부가 지금 감싸 있다고. 그리고 이런 데 어디도 다 여기도 빵꾸나고 여기도 빵꾸나고 뭐 자세히 보면 아주 오면 그 흉터가 만신창인데 그런 어떤 피나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따뜻한 남쪽에 가서 이제 죽기 전에는 좀 편안하면서 한가로운 데 가서 글도 쓰고 또 내가 이 사회를 고치는 살아있는 동안은 사회를 고치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도 구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해남 거기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추위가 말이요 옛날에 내가 태어났던 충청남도 서산보다 더 추워. 여기 엄청나게 춥고 막 그 환경이 막 바닷가에 가보니까 뭐 다 떠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 쌓여 있고 아 이게 무슨 뭐 폐허의 도시 온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한 2주 동안 그 여관에서 머무르는 도저히 가서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아 이거 내가 그 꿈꾸던 남쪽이 저런 데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서울에서 살긴 싫은 거야. 남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그 어떤 집념이 내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2008년도인가 그때인데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전라남도 무안군에 미주타운을 건설한다고 하더라고.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늙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고향에서 보낸다고. 그래서 그 미주타운을 건설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그 신문을 보는 순간 내가 갈 데가 여기구나. 그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그 생활 하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사는 마을을 집단 마을을 세우고 또 무안군의 캐치프레이즈가 노인 천국을 만든다고 그런 거더라고. 그래, 내가 바로 이 천국이야. 노인 천국 여기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무안으로 딱 와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 여기서 그런 환경을 보고 다니면 또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갈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는 환경을 그런 걸 느끼지 말고 무조건 와가지고 땅을 먼저 사자. 집하고 땅을 사가지고 내가 농사질 터전을 일단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여관에서 딱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복덕방을 여러 군데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나는 여기 온 사람인데 우리 마누라는 서울서 자기는 따로 산다고 그러고 난 따로 산 지가 좀 꽤 됐으니까 나 혼자 살 거니까 혼자 살기 적당한 집 하나 하고 땅을 한 몇백 평만 좀 사달라. 그리고 그 있는 거 좀 봐달라 그랬더니 부동산 원님이 그럼 있죠 많아요. 그러더니 어떤 집을 하나 보여주더라고. 근데 보니까 옛날 기와집에다가 집은 그냥 그런 대로 뭐 쓸만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 2,500만 원인가 얼마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2,500만 원 같은 거 돈도 아니야. 그 당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왔냐면 이 재산 이거 사업하던 거 뭐 다 적고 그러니까 한 14억인가 되더라고. 그래서 돈은 이제 그런 거 충분히 있으니까 와가지고 땅을 이제 우선 한 몇백 평만 사달라고 그랬더니 한 500평인가 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미주타운 올 거라고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뭐 멀지 않은 무안에서 한 4km 정도 되는 데다가 기공식까지 했어요. 다 했는데 이게 여기 그것뿐 아니라 여기 무슨 산중 산단인가 이거 던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발전 계획이 있더라고. 잘 됐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 이상하게 말려 들어가지고 내가 그때 땅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샀어요. 뭐 돈은 있으니까 그 돈을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뭐 별 볼이 없으니까 여기서 땅을 사놓고 여기다 내가 말뚝을 박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을 사는데 그 땅 산 게 내가 아주 대실패를 했어. 왜냐면 땅을 투자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농사 짓고 여기서 좀 이렇게 잘 살려고 산 건데 그 보니까 또 뭐 산단 한중 산단도 생기고 그런다니까 땅 사놔도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샀는데 이게 나중에 이명박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뭐 PF 승인인가 뭘 안 해줘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이 여기다 그뭐 투자했던 투자금을 다 해줘가지고 떠나버렸잖아요. 떠나버리고 미주타운 건설한다는 것도 백지화돼 버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적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산 땅이 결과적으로 여기가 평당 뭐 한 2, 3만 원 가던 땅인데 그때는 한참 그래가지고 땅값이 부풀려 올랐으니까 난 땅값 모르니까 뭐 10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0만 원, 12만 원, 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샀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한 3배 이상 다 그 내가 사기당했더라고 그 부동산 놈한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돈을 다 까먹었어요. 거의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그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서 땅은 이제 그 아주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거의 3분의 1 값으로 다 팔아버렸어. 다 팔고 지금은 이제 그 다른 것만 관리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씨를 내가 알게 됐고 옛날에 이재명 씨가 뭐 신문에 가끔 보면 성남시에서 아주 떠들고 어쩌고 그 조중동이라는 그 신문을 통해서 아는 사실은 그 양반 되게 난처하네 뭐 이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요번에 그 기회에 어떻게 우연히 그 양반 이재명 선생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우리 사회의 그 밑바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왜냐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경험한 그거를 이 양반은 똑같이 경험했더라고. 근데 이 양반은 솔직히 나보다는 훨씬 그 덜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면 우선 당장 돌아가서 잠잘 집이 있고 10명이 살던 20명이 살던 집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기 그 부모가 있으니까 이 양반은 나 같진 않아지. 그렇지만 나는 이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고아의 몸으로 이 세상하고 그 부딪힌 건 내가 이름 말할 수 없어요. 뭐 깡패들한테 내가 그 맞섰다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남기고 별짓 다 하고도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이 세상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의 집념이고 지금 와서는 이제 목표를 이재명 씨 같은 분이 꼭 한번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가 달라도 달라질 것이다 하는 그 막연한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내가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내가 그 지저분한 지난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특히 그 젊은 세대들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 야당이 국진당을 찍는다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양반들한테 한마디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지금 겪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야. 당신들이 겪는 것은 내 생각하건대 뭐냐면 어디 놀러 가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뭐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그 돈이 지금 없어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우리 세대의 어려운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당장 오늘 한 끼를 먹고 사느냐, 잠잘 곳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고치는 일을 해.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어려울 때 당신들처럼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그렇게 못 놀았던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다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은 채워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아쉬움이 있다면 단지 그 시대에 내가 왜 이 세상에 그런 모순들을 바꾸는 일에 내가 어떤 힘을 보태지 못했나 하는 것에 대한 내가 해하는 있을지언정 그 당시에 뭐 남들처럼 그렇게 신나게 놀고 뭐 그런 거 못했다고 하는 거는 절대 내가 후회의 대상이 아니고 나는 사실은 내가 그때 꿈꿨던 것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미국에 이민 가면 뭔가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냐면 그 미국 신부님이 나한테 미국 이민 유학 보내준다고 여기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미국 가서 뭐 초중고로 그런 과정 겪어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보고 호적 등본을 띄워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호적 등본을 띄워다 주면은 미국 그 선교사님은 여러분 이름 대면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도요한 신부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나를 총각으로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24살 때 본의 아니게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동거를 시작해가지고 25살에 이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들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결혼식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죠. 그래서 그 효적등본을 떼우면 거기에 내 마누라가 있고 아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 아이를 있고 아이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그런 상태라고 그랬더니 나를 그 신부님이 막 지어봐가면서 그런 놈이 막 무책임하게 아이를 기르고 마누라를 책임질 생각해야지 미국 유학 가라고 한다고 간다고 그랬냐고 예의 나쁜 놈 막 야단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신부님이 나중에 이제 나한테 그래도 공부는 해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서강대학교 총장이 이제 프라이스 신부님이었는데 그 신부님한테 소개장을 써주면서 나보고 그 서강대학교에 가서 네가 원하는 그 과목을 가서 공부를 해라. 졸업증은 못 받지만 가서 공부하는 건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서강대학교 다녀가지고 청강도 조금 했는데 그런 건 나의 그 인생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난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기회의 땅 그런 데 가가지고 남들처럼 성공해서 뭔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한국에서 못 잡으면 외국에서 잡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 미국에 가는 꿈은 좌절되고 지금까지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살았어도 지금 이나마 이 정도라도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거지의 처지였던 그때에 비해서는 나는 대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이제 계속 할 것이며 지금 이번에는 이제 또 하나의 그 희망을 이재명 후보한테 거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윤석열이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적폐 세력이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 다시 얘기해서 윤석열이가 만약에 도태된다고 해도 그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표가 이재명 씨한테 안 와요. 누구한테 오냐면 다른 사람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이런 그 민주화되고 자유화된 이런 정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기회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원하냐? 전두환이 박정희 같은 그런 부패여가지고 도둑질해 먹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야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위 메이크머니 하는 그 어떤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싫어하는 사람들이냐면 이재명 씨는 그나마나 이게 뭐 정권을 잡으면 정의로운 길로 나갈 것이고 그런 그 부패한 정치 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씨 같은 사람 지지하면 그 사람들한테 돌아올 게 개탈도 없다고 하는 그 아주 찌든 적폐의 심리가 뼈에 사무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도태된다고 해서 그 표가 이재명 씨한테 안 온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가요?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윤석열이고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이재명 씨나 추미애 장관이 정권을 잡지 않는 한은 누구한테 가도 이 나라는 부패한 공화국으로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정의를 추구하고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잘 다듬어지고 훌륭한 그 국가의 큰 일꾼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나의 강한 욕망이 있는데 여러분도 동의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희망이 또 있어요. 오늘은 그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머릿속에 깊이 담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